자, 오늘은 저 자주 봐서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쵸?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는지 쭉 체계적으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열과 관련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열은 전달되더라. 전도와 복사, 대류에 의한 방법에서 열이 전달되더라. 그 다음에 유체, 오늘 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유체는 건물은 유체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쵸?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체에는 압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그쵸? 부력이라는 게 작용한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에너지 보존 방정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언제? 정상 상태, 압축이 안 될 때 어떤 조건에서. 그쵸? 그 다음에 서멀 다이나믹에서는 우리가 상변환을 이용해서 에너지, 열과 관련된 에너지 이동하는 거. 그쵸? 퀄리티를 배웠죠? 자, 6장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의 열 유체 현상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히트펌프, 냉동기 등등, 노즐, 디퓨저 등등에서 다뤘고, 자, 이래서 중반이 끝났어요. 자, 후반부부터는 좀 더 어드밴스 된 거. 자,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거는 양에 관한 이야기라면 세컨드로, 즉 방향이 이런 프로세스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한 어떤 진행의 방향, 디렉션을 나타내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캐롤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열로부터 E를 얻으려면 열을 일부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엔트로피가 언제나 생성되는 방향으로 비가역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열, 그쵸? 일 등가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 엔트로피 밸런스, 그러니까 밸런스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시스템에서 계산해 봤을 때 엔트로피가 언제나 양해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올바로 설정이 된 거고,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는 실제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한 예들을 냉동 사이클, 히트펌프 사이클, 그리고 파워 사이클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열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일단락 됐어요. 열이 뭐다? 그쵸? 열의 퀄리티, 저장되는 양 퀄리티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늘서부터 2주간에 걸쳐서 배우는 부분은 이제 유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전부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 이질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건축물에서 다루는 유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건물은 공기를 포함하고 있고,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유체가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서 배울 거예요. 인터널 플로우라는 건 어떤 관이나 가이드, 덕트와 같이 그쵸? 어떤 관내를 흘러가는 가이드가 되는 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배울 거고, 익스터널 플로우라는 거는 가이드된 것보다 어떤 점성의,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점성의 영향력이 적은 경우를 배울 거예요. 그쵸? 가장 기본적인 유체의 두 번째 특징을 배울 거예요. 점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점성이 유체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압력 손실 또는 속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책에서 보면 398페이지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자, 유체. 건물에서 유체는 굉장히 우리 많이 써요. 하다못해 오늘 여러분들 세수할 때도 수도꼭지를 틀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찬물뿐만 아니라 더운 물도 섞여서 적절한 온도의 물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 물 배수시켜야 돼요. 급수라는 거죠. 급수는 물을 공급해 주는 거고, 공급해 준 물을 쓰고 나서 건물 안에 저장하지 않죠. 버려야 돼요. 바깥으로 배수시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플로우 시스템이죠. 물이지만. 뭐 이 강의실에서 보면 천장에 난방과 냉방을 위해서 공기 조화기에서 적절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 공기를 천장을 통해서 보내줘요. 공기를 보내요. 멀리까지. 그렇죠? 그 외에도 건축물에서는 다양한 유체,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죠. 유체의 플로우 시스템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플로우 시스템이 가만히 있으면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가만히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뭔가 유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쉽게 연상이 될 거예요. 우리 전반부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했어요. 펌프나 팬들이 하는 것이 유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 압력차예요. 앞뒤에 압력차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흘러가요. 속도도 관계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수돗물에도 좋고 공기도 좋아요. 뭐 하물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죠. 가스 어디서 배관으로 공급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배수도 그렇고 공기조화 설비도 그렇고. 다음 거를 먼저 볼까요? 이거를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분명히 건물 내에는 물뿐만 아니라 공기의 흐름도 있고 유체, 대표적이에요. 물, 공기의 흐름을 계속 바꿔줘요. 여기 있는 거는 공기조화 설비.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 냉동기에서 찬물을 만들어서 공조기에 가면 실내에서 공기가 한 코일과 만나서 냉각이 되겠죠. 제습도 되고. 그런 공기를 쭉 해가지고 천장을 통해서 실내로 뿌려줘요. 그러면 실내가 취득한 열을 얘가 뺏어주는 효과를 하죠. 실내가 막 여름이다. 외부에서 열이 들어왔다. 백이란 걸 들어왔으면 그 백이란 걸 없애기 위해서 찬 공기를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줘요. 자, 이 공기를 이렇게 다시 회수해 와서 다시 순환시켜줘요. 겨울엔 반대겠죠. 분명히 내부에서 바깥으로 열이 뺏겼을 거예요. 뺏긴 만큼 온수기나 보일러를 통해서 그쵸?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공조기에다 주고 공조기에서 실내에서 돌아온 공기가 따뜻한 코일을 만나서 가열이 되고 가습을 시켜서 겨울에는 실내로 뿌려주겠죠. 난방을 하는 거예요. 자, 공기가 다니는 길, 덕트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다니느냐? 여기 보면 있겠지만 팬이 있어야 돼요. 왜? 공기가 그냥 움직이겠어요, 이게? 안 움직여요. 마치 이제 냉동기에서도 찬물을 만들었다? 가만히 있는데 찬물 가겠어요? 펌프로 해서 순환시켜줘야겠죠. 공기조화 설비만 냉난방, 건물에서 사용되는 냉난방 설비만 하더라도 그래요. 여러분들 복사난방. 겨울에 이제 보일러를 켜기, 보일러에서는 급수를 받아서 물을 데펴서 바닥에다가 순환시켜주죠. 펌프를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유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거는 공기가 나왔을 때, 이러면 천장에서 공기가 나왔겠죠. 이 공기가 골고루 확산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유동을 보게 되면, 그쵸?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지, 더러운 공기를 마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단면이다, 건물에. 왜 여러분들이 유체 시스템을, 플로우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왜? 건축공학과에서. 자, 천장을 통해서 공기가 나온다. 사람들이 앉아있다. 한번 생각해보죠. 데스크에 앉아있다.
자, 이런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진짜 깨끗한 공기죠. 갈수록 강의 상류라고 생각해요. 강의 하류죠. 공기가 점점점 더러워지겠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뱉고 이 사람들을 오염시킨 공기를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마시죠. 건물 내에서의 공기의 플로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없애려면 각기 똑같이 불어주거나 다른 방법을 공평하게 해줘야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건물에서 유체를 다루는 주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책에서는 두 가지로 거꾸로 가면 유체의 흐름을 플루이드 시스템을 배우는 데 있어서 먼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인터널이냐 익스터널이냐 나눠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요거는 동그란 관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거는 동그란 봉을 잘라서 공기에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쵸? 어떤 두 개는 이거 가이드가 돼 있죠. 요 안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프릭션이라는 마찰력이 양쪽에서 작용되고 서로의 점성에 의해서 서로 효과가 생겨요. 근데 익스터널 플로우라고, 이걸 건물을 위에서 본 거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풍압을 받겠죠, 건물이. 하지만 건물 주변 이외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프리한, 그쵸? 자유로운 흐름이에요. 요 고체와 만나고 있는 주변에서의 한정된 범위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작용하는 힘은 나중에 점성력이 작용하는 건 양쪽 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고체와 닿고 있는 주변에서만 그런 힘들이 작용할 거고, 여 멀리 떨어진 것들은 그런 힘을 작용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터널 플로우에서는 점성에 의한 힘이 양쪽이 다, 그쵸? 작용이 되기 때문에 상호 간의 작용이 굉장히 익스터널 플로우보다는 더 많은 제약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로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유체 흘러가는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제일 먼저 점성이 지배적인 작용 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점성력을 충분히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나눠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쉬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언제나 마찰이죠. 마찰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점성이라는 거, 그렇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쪽에 있는 걸 볼까요? 전달 능력, 쉐어 스트레스. 우리가 만약에 얘 고무다, 그렇죠? 고무다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밑에 판이 있고 위에도 판이 있어요. 여기는 서로 밀착이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밑에 판은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데 윗판에다가 힘을, 그쵸? 잡아당긴 거죠. 잡아당기면 분명히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그쵸?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변형에, 그쵸? 분명히 분자와 분자 간에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작용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철이다, 웬만한 힘 가지고는 이런 변형 만들기 힘들 거예요. 굉장히 많은 힘이 들 거예요. 그리고 고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무는 어느 정도 힘은, 고무는 뭐 철보다는 변형에 덜 힘이 필요하겠지만 고무도 어느 정도까지 꺾이다가 더 이상 힘이 되면 찢어져 버리거나 파괴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콘크리트 재료 쪽 할 때 배울 거예요. 전단 응력에 대해서. 기둥보다는 보에 많이 작용되겠죠. 자, 이러한 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유체에서도 일어나는데 특징이 틀려요. 자, 분명히 여기다 물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밑에 판은 고정되어 있고 위에서 힘을 줘서 이 플레이트를 슬라이딩 시킨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힘은 유체의 물의 경우는 고체, 고무나 이런 것보다도 적은 힘을 가지고 얘 플레이트를 쑥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움직일 거예요. 적은 힘 가지고 거예요. 하지만 힘은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진 않아요. 힘은 필요해요. 힘이 작다 뿐이지 힘은 필요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고체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공기가 파괴가 일어나겠어요? 유체가? 파괴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형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분자 간의 서로 간의 응집력이죠. 끈끈함이죠. 분명히 고체는 굉장히 끈끈함이 강할 거예요. 유체는 그 끈끈함이 약하겠지만 없다라고 그러서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작용은 하는데 그 힘이 고체보다는 작겠죠. 그 힘이 얼마나 작용되느냐가 우리가 사실은 제일 알고 싶은 거예요. 유체에서 뭘 보내려고 그러면 변형이라는 게 뭘 보낸다라는 거죠. 한 곳에서 이쪽으로 해서 유체를 보내려고 그러면 분명히 저항이 생길 거고 저항의 원인은 점성이에요. 붙어 있으려고 서로 정지해 있는 놈은 정지해 있으려고 가는 놈을 얘를 가만히 봐요. 얘는 정지돼 있죠. 여기 분자를 나열해 볼까요? 이렇게 중간에 분자들이 있다 나열. 얘는 노슬립이라 그래요. 고체와 맞닿은 면에서 유체는 고체와 똑같은 솔리드와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가정도 하고 대부분의 유체라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자, 얘는 정지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자는 위에 있는 놈을 못 가게 잡으려고 할 거예요. 야, 가지 마. 잡으려고 할 거고 위에 있는 놈은 거꾸로 얘는 여기 같이 있었는데 고체와 딱 노슬립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체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얘는. 그러면 그 중간중간 사이에서 서로 끌고 당기는 힘이 작용되겠죠. 요 분자들 사이에서 얘는 정지해 있으려고 그럴 거고 얘는 얘가 움직이는 속도로 움직이면서 밑에 있는 놈을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자기만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점성이라고 해요. 약해요, 힘은. 물론 고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힘이지만 이 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물이나 공기 이런 것들을 멀리 길게 보내고자 할 때는 이 힘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점성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끈끈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한번 그러면 그 식을 한번 자, 도대체 점성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다고 합시다. 아까와 같은 거를 똑같이 한번 고려해서 해봅시다. 처음에는 뭐 물이든 공기든 좋아요. 플루이드예요.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얘는 정지되어 있는데 책에서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 플레이트로 이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 방향의 속도로 플레이트가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죠. 얘는 정지되어 있고. 그래서
요만큼 어떤 시간 동안에, 그쵸? 어떤 시간 동안에 힘을 딱 줘서 위에는 정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다. 생각해 보죠. 뭐 이게 물이도 좋고 공기도 좋아요. 이런 변형이 일어났다. 어떤 시간 동안에. 그쵸? 이동한 거리가 요만큼 이동했다. 라고 보죠. 분명히 첫 번째 조건을 했어요. 조건이 뭐예요? 솔리드와 닿아 있는 유체는 솔리드와 똑같은 속도라 그랬죠. 얘는 정지되어 있는 속도고 얘는 같이 따라가요. 노슬립이에요. 딱 고체와 만난 면에서는. 그렇죠? 자, 분명히 그러면 변형이 일어났는데 이 변형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각도라고 해봅시다. 요 기울어진 각도. 그렇죠? 어떤 시간 동안에 힘이 주어져서 이만한 속도로 움직여서 어떤 그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변형이 있었다라고 보면 변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거 G예요. G. 죄송합니다. deforming G. 슬라이드를 바꾼다는 거 안 바꿨네. 자, G예요. 자, 어떤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변형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변형률을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변화량이 일어났냐 이거죠. 1초 동안 일어난 건지 10초 동안 일어난 건지 100년 동안 일어난 건지 이건 시간에 그렇죠. 물론 힘이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봅시다. 이 거리를 우리가 축에서 보면 그렇죠? 이거를 X방향, 이거를 Y방향이라고 좌표를 선정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각도는 탄젠트로 표시하면 대충 이렇게 되는 건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탄젠트 그림을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 선상에서는 굉장히 각하고 탄젠트 값이 비슷해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도시가 아니라 탄젠트로 레디안으로 나타낸 각도예요. 자, 그러면 비슷하다고 보면 탄젠트는 뭐죠? 여기에 탄젠트는 이 거리를 y고, 그쵸? 길이에요. 이거는 변화의 양을 나타내는 건 변화의 양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근데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속도에다가 시간 곱하면 돼요. 가만히 봤더니. 그쵸? 이동한 거리라는 거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결국엔 뭘 나타내죠? 이게 이쪽으로 가면 그쵸? 요 식을 보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릴까요? 이렇게 되겠죠? 즉 변형률이라는 것은 속도의 9배를 나타내는 게 돼버려요. 무슨 소리냐? 고정되어 있는 플레이트에 대해서 수직이에요. 버티컬이에요.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평행한 방향이죠. 수직한 방향으로의 속도 9배죠. 요 각각의 위치에서 속도 9배가 결국에는 변형률이 돼버려요. 너무나 단순해. 왜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까?
변형률이라는 게 이게 기울기죠.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거 요만큼 거리에 대해서 속도가 얼마나 요 기울기대로 속도가 분포된다라는 이야기죠. 분포됐다라는 이야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전다 능력이라는 거를 쉐어 스트레스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쉐어 스트레스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쉐어 스트레스는 습관적으로 쉐어 스트레스는 T자를 많이 붙여요. 무슨 소리냐? 분명히 얘를 끌고 이만큼 힘을 줬을 거 아니야. 이러한 변형을 이렇게 날려면 이만큼 힘을 줘야 되는데 이 면적에 따라 틀리겠죠? 요 면적이 A예요. 요 단면적이 A. 그쵸?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힘이 들겠죠. 이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전다 능력은 단위 면적당 얼마의 힘이 작용했느냐라는 걸 뜻해요. 정의예요. 그렇죠? 어떤 횡적인 변화에 대해서.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 얘는 작용한 힘은 변형률과 관계가 있겠죠? 변형률이죠. 분명히 전다 능력은 이 변형이 얼마나 됐느냐 하고 비례할 거예요. 그렇죠? 힘을 많이 줬으면 변형이 많이 일어났을 거고 힘을 적게 줬으면 변형이 조금 일어났을 거예요. 즉, 이 변형률과 전다 능력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다 능력은 여기 작용할 힘은 힘이 많이 작용했으면 분명히 변형도 크게 일어났을 거고 힘이 적게 작용했으면 변형도 작게 일어났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얘네들의 전다 능력, 얘네들이 서로의 점성이 굉장히 강하다. 서로 안 움직이려는 힘이 끈끈하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할 거예요. 움직이는데 이런 변형을 만들어내는데도. 그렇죠? 변형률과 속도 구배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결국에 분명히 이렇게 성립이 될 거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노슬립이고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유체를 우리가 책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뉴턴 유체라 그래요. 대부분 건축물에서 다루는 공기나 물은 이 법칙에 따르는 뉴턴 유체라고 봐도 돼요. 물론 책에서 있는 것처럼 케찹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물하고 공기보다도 조금 행동이 틀려요. 하지만 이런 법칙에 따라요. 그러면 분명히 얘가 속도의 구배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비례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상수를 놔야겠죠. 비례상수를. 이게 비스코스, 점성, 점도라고도 얘기하고 모든 물질이 가지고 유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색, 유체마다 다 틀려. 그렇죠? 단 픽스된 게 아니라 책에서 있는 것처럼 책에서 보면 그림 9-3 그쵸? 있는 것처럼 약 물이 10의 마이너스 2승 해서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성은 지수적으로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온도와 관계가 있어요. 거꾸로 기체는 공기가 약 10-5승인가? 10-5승, 공기가 약 10-5승 정도인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이 늘어나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점성이 늘어나는 이유는 상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공기 분자가 자유롭게 아주 랜덤하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자, 물질마다 유체의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점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점성이 큰 물질에다가 변형을 주려면 많은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자, 점성은 컨스턴트인데 변형률을 크게 변화를 주려면 또 마찬가지로 많은 힘이 속도의 9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즉 빨리 가는 거죠. 밑에 있는 플레이트는 정지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플레이트를 빠르게 보내려면 빠르게 보낼수록 더 많은 힘이 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유체가 움직이는데 저항으로 작용하죠. 이제는 플레이트는 정지되어 있고 유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플레이트는 정지되어 있고 이 속에 유체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요. 물이 움직여. 얘는 정지해 가만히 있을까? 물이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러겠죠? 같이 끌고 가려고 한다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플레이트가 정지해 있고 유체가 흘러가면서 플레이트를 끌고 가려는 힘이나 유체는 정지되어 있고 플레이트를 움직여서 끌고 가려는 힘이나 똑같을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죠. 분명히 우리가 유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특히 이런 가이드가 있는 덕트 내나 파이프 내를 유체를 보내고자 할 때는 분명히 이 힘을 이겨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이자가 빠졌습니다. 뉴턴 유체입니다. 그렇죠? 건물에서 다루는 공기나 물은 대부분 이 법칙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즉 점성과 비스코시티하고 속도 9배 변형과 필요한 힘의 관계를 나타내죠.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만큼 보내려면.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풀 텐데, 그쵸? 얘가 두 개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도 돼요. 두 개 다 움직인다. 또는 플레이트는 고정되어 있는데 유체가 움직인다. 어떤 쪽이라도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전달 능력이에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할 수 있죠, 뭐. 물질에다 놓고, 그렇죠?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플레이트 고정시켜 놓고 밑에 거는 위에 거는 움직여 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있던 거가 이런 변형이 일어나도록 하면 되죠. 이거 길이를 알고 있다. B라 그러자. 그렇죠? 이 속도 V다. 속도 알고 있죠? 어떤 시간 동안에 그러면 힘을 측정하고 속도 9배 알고 있으니까 뮤를 구할 수 있겠죠. 비스코시티를. 측정에 의해서 구해볼 수가 있어요. 뭐 이 간격을 좁게 놓겠죠. 크게 이렇게 그림처럼 크게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물성치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 그렇죠? 자, 그래서 물속을 갈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물을 보낼 때나 공기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워터는 뮤가 약
점성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2승. 에어는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자, 동일한 양을 보낸다면 어떤 게 더 힘이 많이 들까? 공기는 점성 계수가 마이너스 5승. 물은 마이너스 2승. 어떤 게 더 힘이 들까요? 당연히 끈끈함이 높은 물이 동일한 속도 구배를 보낸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거예요. 왜? 공기는 전달 능력이 적어. 점성이 적어. 비스코시티가 굉장히 낮아. 쉽게 간다라는 거죠. 동일한 속도 구배를 만든다 그러면 적은 힘 갖고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유체에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라는 거예요. 쉐어 스트레스 하고, 스트레스라 해서 뭐 특별한 게 힘이에요. 힘. 포스예요. 포스. 그만큼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작용해야 변형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죠? 자, 첫 번째 중요한 걸 배웠어요. 물론 고체, 솔리드보다는 약하지만 유체에도 점성이라는 게 있고, 그 점성력의 비스코시티에 의해서 쉐어 스트레스,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 어떤 쪽으로 작용하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얘는 끌고 가려는 건데 밑에 있는 애들은 물은 못 끌고 가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얘는 끌려서 쫓아가는데 밑에 있는 애들은 야 가지마. 가지마 정도가 그 힘을 이겨내야 얘가 움직이겠죠. 그 힘을 못 이겨내면 얘는 못 움직일 거예요. 힘이 작으면 안 움직일 거예요. 얘들이 꽉 잡아주니까. 그렇죠? 이게 뭐 꿀이냐 오일이냐에 따르면 완전히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꿀이다. 이만큼이 꿀이 있다. 물이 아니다. 굉장히 끈적거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끌고 가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할 거예요. 물보다는. 왜? 밑에서 안 가려고 저항의 힘으로 작용한단 말이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점성과 전단 능력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서, 자, 이제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이거는 파이프의 단면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한번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는지를 이 파이프에다 대고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뭐 꿀이 흐르든 공기가 흐르든 물이 흐르든 상관없어요. 뉴턴이온, 즉 뉴턴 유체가 흐른다, 노슬립다 라고 보면 배관 속에서 입구에서는 처음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뻥 하고 여기서 들어올 때는 딱 들어왔을 때는. 근데 점점 배관을 지나면서 속도의 프로파일이 형성이 될 거예요. 노슬립이라 그랬죠. 여기에 닿고 있는, 고체와 닿고 있는 부분은 속도가 굉장히 늦을 거예요. 왜? 고체와 딱 노슬립 조건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근데 앞에서는 밀치고 나가려고 그러겠죠. 끌고 나가려고 그러고, 얘네들은 양쪽 뭐 대칭이니까 잡힐 거고. 그쵸? 어떤 정도 입구에서 동시에 똑같은 속도로 출발했는데 관을 지나가면서 지나갈수록, 시간에 따라서 지나가면서 지나갈수록 어떤 속도의 프로파일이 형성이 될 거예요. 물론 이거는 충률을 했는데 나중에 충률의 얘기는 다음에 하고. 자, 그러다 보면 속도의 프로파일이 발달이 돼서 그 상태로 계속, 이 상태로 계속 배관을 흘러가는 영역이 분명히 끝에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fully develop, 그렇죠? 안정이 된 거죠.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같은 속도로 출발했다가 왜? 전단 응량 논슬립 조건에 의해서 프로파일이 바뀌고, 얘네들은 안 가려고 할 거고, 여기 있는 물은 공기도 좋고, 얘는 온속력 그대로 가려고 할 거고, 얘는 밑에서 막 잡아당길 거예요. 가지마. 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엔트런스 효과라 그럽니다. 근데 물론 거리를 거치다 보면 이게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요 거리는 흘러가는 유체의 종류 또는 유체의 비스코시티, 점성, 속도에 따라서 요까지 도달하는데 거리는 시간, 거리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유체마다. 유체의 종류, 속도, 점성에 따라서. 하지만 발달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쭉 간다고 보죠. 그러면 전체 배관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파이프에서 얼마 안 될 거예요. 파이프가 우리 건물에서 뭐 보통 뭐 1, 2m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을 보내려도 뭐 수십 미터 올려보내고 그러는데, 자, 이 부분은 무시하고 이 부분이 형성됐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 압력 손실 능력에 의해서, 점성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압력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게 요 장의 목표예요. 그쵸? 자, 첫 번째, 아까 뉴턴 얘기할 때 노슬립이라 그랬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이거는 여기에 고체예요. 각각의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도록 하고 바람이 불고 있는 형태예요. 여기 프로파일을 볼까요? 속도, 바람이 오니까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속도를 보면 여긴 딱 붙여서 정지되어 있는데 이렇게 형성이 되죠. 고체 표면입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보면 고체 표면에 정말로 물질이, 유체가 움직일 때 보면 표면에서는 거의 속도가 제로에 가까워요. 딱 고체 표면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시작이죠. 이게 없었으면 이게 약하고 덜함에 따라서 전달 능력이 틀려지겠죠. 대부분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멀리서는 이 영향을 안 받겠죠. 이거는 우리가 no sleep 컨디션이라 그래요. 대부분의 유체는 고체 표면과 닿으면 그 고체 표면과 닿은 면의 속도에서는, 닿은 면에서는, 컨택한 곳에서는 스택이에요. 얘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 움직이겠죠. 하지만 얘가 정지되어 있으면 정지되어 있을 거예요. 가정이죠. 자, 이러한 가정 속에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배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대로 못 그렸는데,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배관이야. 배관에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 뭔가 이렇게 작아지고 잘 안 맞아. 그쵸? 배관은 단면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속도의 프로파일이 발달한 영역 이후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중심선을 긋고, 이게 중심선이에요. 우리가 파이프가 원형, 서클로 생각해 보자고요. 수도 배관 동그랗죠? 서클로 생각해 봐요. 서클의 단면 딱 자른 거라고 생각해 보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렇죠? 이 단면이 이게 R이다. 생각해 보고, 자,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볼륨을 형성시켜 보죠. 반지름이 R인 거야. 그렇죠? 이를 R을 왔다 갔다 해보면 어떻게 R이 이럴 때 이 방향 X축을 잡아야겠죠. 축을 잡아서 여기다가 기울어진 거예요. 지금 요만한 각도로 배관이. 왜 기울어진 걸 하느냐? 각도 주면 90도 섰을 때, 0도 섰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떤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거니까 각도를 준 거예요. 수평이다. 세로로 놓으면 되겠죠. 수직이다. 90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거를 R로 했을까요? 요 위치에 따라, 여기서 얼마나 멀어짐에 따라서 속도 분포가, 요 구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요
속도 프로파일이 알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R로 잡고 컨트롤 볼륨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할 때 한 게 뭐죠? 에너지 보존 방,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방정식, 질량 보존 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이었죠. 자,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적용해 보자고요. 그럼 뭐예요? 자, 전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모든 시스템, 작용하는 힘의 합은 컨트롤 볼륨의 운동량의 변화, 그리고 컨트롤 볼륨으로 들어온 운동량, 컨트롤 볼륨에서 나간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에너지 보존, 운동량 보존 방정식 앞에서 했으니까. 그렇죠? 모든 힘의 합은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언제나 쉽게 풀 때 뭘 풀었어요? 정상 상태다. 시간에 따른 변함이 없다. 꾸준히 유지된다. 시간에 따른 변화 없는 거죠. 제로가 된다고. 나가는 놈, 들어오는 놈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힘의 합은 제로가 돼야 돼. 그렇죠? 자, 제로인데 흘러가는 방향은 축을 흘러가는 방향을 그래서 축을 이거를 X방향, 이거를 Y방향으로 놓고 보자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떤 방향이에요?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대칭이 되겠죠. 관심이 없어. 운동량을 대해서 X방향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을 해보면 자, 작용하는 힘이 뭐 있을까? X방향으로. 자, 일단 이쪽에서는 이만한 힘으로 압력이 작용할 거예요. 밑에서 가야 되니까. 압력이겠죠? 반면 뒤에서도 압력이 작용이 될 거예요. 압력의 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그림 그대로. 힘이니까 뭐예요? 모든 힘의 압력은 이거죠. 힘으로 바꾸려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으로 바꾸려면 힘은 압력에다 면적 곱하면 되죠. 자, 그럼 X방향에서 보면 분명히 이 방향, 이거를 1이라 그러고 2라 그래 봅시다. 분명히 이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단면적 A1 빼기 이만한 압력이 작용할 거예요. 첫 번째 힘이에요. 자, 두 번째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분명히 이 방향으로 전단 응력의 힘이 작용할 거예요. 왜? 흘러가는 반대 방향으로 못 흘러가게 하는 점성에 의해서 논슬립 조건에 의해서 흘러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될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플러스로 뒀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전단 응력은 정의한 게 뭐예요? 힘에 대해서 작용한 면적이죠. 힘으로 환산해 줘야 되니까 힘은 전단 응력에다가 면적인데 면적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원형이라 그랬죠? 원형이야, 원형. 원형의 단면이니까 전단 응력 놓고 원통의 표면적이 돼버리는 거죠. 작용하는 힘은 전단 응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가려면 끌어내리는 작용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나머지 마지막 힘은 중력이에요. 분명히 중력의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밑으로 방향의 힘이 아니죠. X방향의 힘이죠. 그렇죠? 방향은 이 방향으로 작용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써놓은 것처럼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 상태를 가정했으니까 인컴프레서블이다. 들어온 놈이나 나간 놈 똑같다. 작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값은 제로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바꿔볼까요, 얘를? 자, 미지수와 상수들로 바꿔봅시다. 요거 단면적이 요거죠? 요거는 뭐예요? 파이 r 제곱이죠? 즉, 이걸로 바꾸면 r이 지금 미지수인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쵸? 자, 전단 응력 부분. 전단 응력인데, 요 원통의 표면적이죠? 파이 r에다가 원주에다가 길이를 곱해야죠. 요 길이죠, 요 길이. 요 길이죠. 컨트롤 볼륨의 요 길이. 그러면 얘는 2파이 r에다가 길이를 곱해줘야 돼요. 자, 질량은 밀도와 최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밀도와 최적인데 얘 전체의 최적은 원이잖아. 원이 아니지. 원통이잖아. 그쵸? 원통이기 때문에 밀도에다 파이 r 제곱에 길이를 곱해야죠. 원통. 밀도에다가 파이 r 제곱에다가 길이 g 사인 시타예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자, 그럼 뭔가 이 부분에서 많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쵸? 면적을 나눠주고 하면 이런 형식이 나올 거예요. 그쵸? 결국에 하면 요거를 델타 P라 그럴까? 좀 더 쉽게 정리하면 델타 P는 여기서부터 얘 뺀 걸 얘기해요. 델타 P 전단 응력에다가 이 L의 뭐야? R 플러스 밀도에다가 길이에다가 G에다가 사인 시타. 그쵸?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여기서 키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전단 응력 배웠죠? 전단 응력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 했어요? 전단 응력은 속도의 9배다. 수직한 방향으로의 속도의 9배다. 흘러가는 방향. 요 플레이트의 수직한 속도의 9배다. 요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속도를 우리가 지금 Y 방향은 R로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Y 방향이 R이죠. 자, 요 Y를 이제 미지수를 우리가 R로 반경이라는 걸 중심선으로부터 반경으로 잡았으니까 분명히 R은 Y 값을 여기 표기해 놓은 것처럼 그쵸? R 값은 이 전체 반경이 R이라 그랬죠? R-Y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편미분 하면 DR은 마이너스 DY니까 그쵸? 바꾸면 양쪽 미분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호가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꾸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뮤의 v 속도죠. 이런 형태의 식이 돼요. 자,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뭐죠? 요거죠. 속도 성분이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거를 미지수 요거로 나타냈죠. 그쵸? 미지수 요거 하나야. 나머진 전부 상수죠. 상수항이에요. 나머진 전부 상수항이 돼버려.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해볼까? 델타 P 빼기 밀도의 G의 사인 시타, 그쵸? 는 마이너스 뮤 속도의 9배분의 2R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A라 그럴까? 이 부분을 A라고 하면 쉽게 2R로 나누고 2L로 나누고 R하고 얘를 일주로 보내고 남는 건 뮤도 나눠주고 이쪽에 남는 건 뭐만 남죠? 속도 성분만 남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적분해주면 양쪽을 적분 가능해요. 얘는 상수예요. 미지수는 얘죠. 그쵸? 얘는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 적분을 하는 거 뭐예요? 이거 적분 바꾸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R 제곱 비례상수 남을 거고, 얘도 적분했으니까 얘는 V의 속도의 R에 따른 성분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적분산수가 하나 남았어. 이럴 때 적분산수를 어떻게 구할까? 자, 속도가 제로인 곳이 있다 그랬어. R이 만약에 이 면과 닿는 곳에서는 속도가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랬어. R이 R일 때는 제로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 비례상수값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렇게 해서 풀면 결국에는 A를 바꾸고 속도 성분을 바꾸면 자, 그거를 풀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속도예요. X방향의 속도예요. 여기서부터 중심선의 거리에 따른 X방향의 속도는 그쵸? 4R 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책에서 보면 어려운 미분이 아니기 때문에 쑥쑥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속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위치에서의 속도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구하면 속도가 각각의 위치에서 X방향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이 위치마다 다 알 수 있겠죠. 프로파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속도 이 값, 속도가 이렇게 나왔어. 언제가 최대가 될까요? R 값이 제로. 이 값이 가장 클 때가 속도가 가장 클 거예요. 즉, R이 제로가 되면 중심선이죠. 중심선에서 가장 제로가 됐으니까 1이 돼서 가장 큰 값을 가질 거예요. 맥스는. 그쵸? 자, 다음으로. 자, 최대 속도 값은 알았다. 자, 최대의 속도는 바로 여기다. 중심선이다. 자, 평균 속도를 보자. 제 슬라이드에서는 에버리지로 해놨고 책에서는 M으로 했는데 AVG로 합시다. 그쵸? 단면적 전체에 대해서 R을 적분하고 단면적은 이거 전체죠. 단면적은 뭐야? 파이 R 제곱이지 뭐. 이거 적분 쉬우니까 그냥 내비둘게요. 그쵸? 이거 상수예요. 상수니까 이거 적분할 때 이거는 남겨져 있고 이것만 미지수죠. 다 상수고. 그래서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에버리지는 델타 P에 여기 있어요. 이 중간에. 그쵸? R 제곱에 8 뮤의 L이더라. 평균 속도는. 자, 이제 이거 지워버리고, 자, 뭐 이런 짓을 왜 했을까?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뭘까요? 플로우 시스템도 뭐가 알고 싶었던 거야? 도대체 압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흘러가는 양하고 속도죠. 속도는 풀었어. 속도 나왔어. 압력도 나왔죠. 유량은 아니 속도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이게 유량이지 뭐. 그쵸? 다 알았어 그럼. 자, 이거 갖고 뭐 하냐? 자, 이 식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 속도는 점성계수와 관련돼 있고 길이와도 관련돼 있고 압력차와도 관련돼 있고 기울기와도 관련돼 있고 그렇죠? 직경 배관의 직경하고도 관계가 돼요. 속도 성분은. 자, 이거를 복잡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압력만을 가지고 속도가 말고 우리 만약에 압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압력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만약에 기울지 않았다. 수평이다. 배관이 수평이다. 제로지 뭐. 그러면 어떤 관계가 돼요? 요식 그대로 오면 에버리지 속도는 평균 속도는 어떻게 돼요? 8의 점성의 길이에다가 델타 P의 R 제곱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가.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뭐, 만약에 P로, 델타 P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할까요? 델타 P로 바꾼다 그러면 VAVG에다가 이거예요. 그쵸?
8 점성계수 길이에다가 R 제곱 이걸 가르쳐 주죠. 이 식은. 즉 무슨 소리예요? 배관을 흘러갈 때 수평된 배관을 흘러갈 때 이 위치에서의 압력 2 나오면 요 사이에서 이만큼의 압력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손실되는 거죠. 100으로 갔다가 10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점성에 비례해서 손실이 생기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손실이 더 많이 생기고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이 많이 생기고 배관의 직경에 대해서는 2제곱의 반비라는 것으로 손실이 좀 무슨 소리예요? 직경부터 얘기할까요? 직경이 큰 배관에다가 어떤 거를 보낼 때 직경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적다는 소리죠. 손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보낼 수 있어요. 만약에 배관의 직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거예요. 즉 힘들다라는 거죠. 거꾸로. 자, 위에 걸 볼까요? 흘러보내는 놈을 세게 보내려면 빨리 보낼수록 많은 힘이 손실되는 거죠. 자, 흘러보내는 놈이 똑같은 속도라도 똑같은 광경이라도 흘러보내는 놈의 점성계수에 비례해서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점성이 끈적한 것일수록 손실이 더 많이 생겨. 손실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어디선가 플러스 알파 압력을 해줘야 얘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만큼은 여기서 압력이 100이었다. 여기가 제로가 된다. 흘러가겠어요? 안 가겠죠?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압력과 그러면 이만큼의 펌프가 해줘야 가는 거 아니야. 이만한 길이를 배관을 이만한 점성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만한 속도로 평균적인 속도로 요만한 광경에 보내주고 싶을 때 얼마만큼의 압력이 필요한지 나오죠. 이만큼의 압력이 있어야 통과한다는 소리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압력 가르쳐주는 건 뭐죠? 압력의 손실과 속도와 길이와 속도와 직경과 하여튼 어디서부터? 운동량 보존식으로부터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그렇죠? 전달 능력이 작용할 때 얘네들이 얼마나 저항을 받을까 흘러가는데 계산해 봤더니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 이거예요. 자, 물을 10-5승의 점성계수를 가지고 있는 물을 유량을 알고 싶으면 속도에다가 사용하는 수도꼭지 시스템의 수량을 알아야 되죠. 속도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유량이 되겠죠. 자, 물론 밀도도 곱해야겠지만 자, 이만큼을 보내온 물을 100m의 배관을 통해서 100m 배관을 통해서 보내고 싶다. 관의 직경은 이거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을 만들 수 있는 펌프. 이 압력 손실을 극복할 수 있는 펌프가 있어야 그 배관을 흘러갈 거 아니야, 물이. 그걸 계산할 수 있다는 계산식이 딱 만들어졌어요. 뭘 통해서? 아까 운동량 보존식, 전달 능력을 고려해서 했을 때 이것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 만약에 수직이다. 가장 큰 값을 갖죠. 수직으로 보낸다. 여러분들이 하면 고층 건물을 짓는다.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밑에서 시멘트 시멘트를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쏘아 올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콘크리트의 점도가 있겠죠? 물보다는 훨씬 셀 거예요, 콘크리트는. 높이 길이 얼마나 놀려줘야 되고, 얼마나 유량을 시간당 유량으로 보내줘야 되고,
직경이 얼마면 얼마만큼의 펌프가 있어야지 걔를 수직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전부 계산 가능할 거예요. 이거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참 에버리지하고 평균값하고 관계를 봤더니 저 식을 푼 걸 가지고 에버리지하고 관내에 어떤 위치에서의 각각의 R이에요. Y방향. 에서의 속도 구배를 플롯했더니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데 중심이 가장 속도가 세고 여기는 제로인데 요 가장 센 속도하고 맥스죠. 평균값 에버리지하고는 식에서 풀어봤더니 약 2배의 관계에 있더라. 신기하게도.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이드된 인터널 플로우에 fully develop, 즉 흐름이 안정된 정상 상태에서 충류로 흘러가는 파이프 속에 어떤 유체가 흘러갈 때 얼마만큼의 속도, 얼마만큼의 압력을 주면 얼마만큼의 속도가 흘러갈지 또는 필요한 게 이걸 때 압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부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주로 건축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겠어요? 사용량이 먼저 결정되겠고 길이가 결정되겠죠. 뭘 보내야 되는지 결정되면 도대체 필요한 팬이나 펌프가 얼마만큼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거에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건물에서 수직으로 30m까지 물을 보내고 건물에서 수평으로 공기를 100m까지 덕트 속에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좀 어려운 식이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수업 시간에 합시다. 수고했습니다.